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00만 원도 없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이 문장이 며칠째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 역시 올해 71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더군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죠. OECD 국가 중 1위랍니다. 열심히 일만 했던 우리 세대 10명 중 4명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일평생 일만 했던 우리 세대가 왜 이렇게 빈손으로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30분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함께 돌아가 볼까요? 우리 6070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고 주말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제 경우를 얘기해 볼까요? 저는 30년간 중소기업 격리부에서 일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한 번도 월급날을 어긴 적 없는 성실한 회사였습니다. 퇴직금까지 합쳐서 받은 돈이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이제 노후는 걱정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첫째 아들 결혼할 때 전세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둘째 딸 시집 갈 때 예단과 예물, 혼수로 2천만 원이 나갔고요. 부모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3년 후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인과 함께 작은 음식점을 연다고 했어요. 아버지, 3천만 원만 투자해 주세요. 나중에 2배로 갚을게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으니까요. 그 음식점은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3천만 원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제 나이가 68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4천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이 월 48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살지?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됐어요. 제 얘기만이 아닙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박 선생님은 상황이 더 안 좋으세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는데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월 12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괜찮아 보이시죠? 하지만 박 선생님은 지금 빚이 8천만 원입니다. 딸이 이혼하면서 손자 둘을 떠맡게 되었고 양육비와 교육비로 매달 적자예요. 국민연금 120만 원 중 50만 원은 대출 이자로 나가죠. 선생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었을 때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아. 근데 손주들을 어떻게 해? 내가 안 키우면 애들이 시설로 가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요. 60대 이상 고령층의 평균 부채가 1억 1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중 금융부채가 7천만 원, 임대보증금이 4천만 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70대 이상도 평균 빚이 8천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연금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니 70대 이상 연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답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빚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가난해졌을까요? 우리는 분명 열심히 일했어요. 성실하게 저축도 했고요. 그런데 결과는 가난이었습니다. 천천히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돈의 흐름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지키는 것, 불리는 것에는 무관심했죠. 제가 아는 최 형님 얘기를 해볼까요?
최 형님은 30년간 택시를 운전하셨어요. 밤낮 없이 일하셨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버셨습니다. 그런데 퇴직할 때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형님, 그렇게 벌었는데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형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자식들 용돈 주고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 돈 나가고 차 수리하고 보험료 내고 그러다 보니 저축할 돈이 없더라고. 우리 세대는 지출 관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월급 받으면 먼저 쓰고 남으면 저축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써야 할 곳을 먼저 생각했으니까요. 자식 교육비, 부모님 용돈, 경조사비, 친구 모임.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체면과 자존심이었어요. 우리 세대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였습니까? 저 집은 형편이 어렵대. 이 한마디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딸아이 결혼식을 올릴 때 처음에는 소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하나둘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그 정도 규모로 하면 창피한데. 예단은 이 정도는 줘야지. 혼수는 최소한 이만큼은 해야 돼. 결국 저는 처음 예산의 2배를 썼습니다. 예식장도 더 큰 곳으로, 예물도 더 좋은 것으로, 혼수도 풀세트로. 빚을 내서라도 체면을 지켰어요.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어른의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체면의 대가가 너무 컸어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제 노후의 5년을 좌우했으니까요. 이런 일이 비단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손자 돌잔치에 수백만 원 쓰는 할아버지, 친구 모임에서 매번 계산하는 할머니, 자식 집들이에 가전제품 풀세트를 사주는 부모님들. 우리는 안 해주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의 노후는 체면 없이 살게 되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금융문맹이었어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70이 넘은 나이까지 복리가 뭔지 제대로 몰랐어요. 은행 이자가 연 2%인지 3%인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은행에 맡기면 안전하다는 생각만 있었죠. 그러다가 60대 중반 실수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찾아왔어요. 야, 나 요즘 주식 투자로 돈 좀 벌었어. 너도 한번 해볼래?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친구 말이 그럴듯했어요. 이 종목은 안전해. 배당도 나오고 절대 손해볼 일 없어. 결국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어요. 실제로 수익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주가가 폭락했어요. 5천만 원이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다시 오를 거야.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1년 후 제 손에 남은 건 1,000만 원이었습니다. 4천만 원을 날렸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주식이 뭔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재무제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친구 말만 믿고 돈을 넣었던 겁니다. 이게 비단 저만의 얘기일까요? 우리 세대 대부분이 이런 경험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 다단계, 코인, 고수익 사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한다는 이유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네 번째 이유는 자식에 대한 맹목적 사랑이었어요. 우리 세대에게는 하나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자식만큼은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 생각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죠. 제 아내의 친구분 얘기를 해볼까요? 그분은 평생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30대 중반에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사업 잘 되면 바로 갚을게요. 그분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주셨습니다. 사업은 실패했어요. 아들은 빚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70대 중반인데 아직도 그 빚을 갚고 계세요. 매달 50만 원씩 은행에 이자를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70만 원을 받는데 그중 50만 원이 이자예요. 거의 다 나가는 거죠. 왜 아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누군가 물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참아야지. 우리는 자식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의 방식을 잘못 알았어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결과는 가난한 노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가난해지니까 자식들과의 관계도 나빠졌다는 겁니다. 명절 때 빈손으로 가면 자식들 눈치가 보이고 용돈을 못 주면 손자들이 실망하고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주었는데 정작 늙고 나니 짐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네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 시대를 살았을 뿐입니다. 배울 기회도 없었고 준비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빚의 늪에 빠지다. 이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둘씩 빚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빚이었어요. 급한 돈이니까 조금만 빌려서 다음 달에 갚자.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도 급한 돈이 생겼으니까요. 이런 식이에요. 손자 학원비 1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요. 그 다음 달 이자가 붙어서 103만 원이 됩니다. 갚아야 하는데 그 달에 또 경조사가 생겨요. 50만 원이 나가죠. 결국 5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2월 됩니다. 다음 달에는 이자가 더 붙어서 55만 원이 돼요. 이런 식으로 5년이 지나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처음 100만 원이었던 빚이 500만 원이 되고 다시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는 못 갚겠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더 무서운 건 보증입니다. 자식이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요. 은행에서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죠. 아버지, 이름만 올리면 돼요. 제가 잘 갚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믿고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시는 정씨 할아버지 얘기를 해볼게요. 아들의 사업 보증을 서셨어요. 5천만 원. 처음 1년은 아들이 잘 갚았습니다. 그런데 2년 차부터 연체가 시작됐어요. 정씨 할아버지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인이시니까 갚으셔야 합니다.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들은 지금 어려워서 못 갚는다고만 했어요. 결국 정씨 할아버지는 자기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지금은 월세방에서 혼자 사세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요. 70대 이상 노인 중 30%가 빚이 있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이에요. 평균 금액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자식 때문에 생긴 빚이에요. 자식의 사업 자금, 자식의 집 마련, 자식의 빚 대신 갚아주기. 우리는 끝까지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돌보지 못했어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원금을 갚지 못한다는 겁니다. 연금이 월 50만 원인데
이자가 월 40만 원이면 남는 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까요? 그래서 또 빚을 냅니다. 생활비를 대출받아요. 그러면 이자는 더 늘어나죠. 이게 악순환입니다. 어느 날 통장을 보다가 깨닫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빚을 못 갚겠구나. 그 순간의 절망을.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말년에 빚쟁이가 되어버린 그 허탈함을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내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종이를 한 장 꺼내세요. 그리고 한번 적어보세요. 수입 항목입니다. 국민연금 월 얼마, 기초연금 월 얼마, 만약 받는다면요. 기타 수입 월 얼마, 그리고 합계를 내보세요. 지출 항목입니다. 주거비, 월세나 관리비 얼마, 식비 얼마, 의료비 얼마, 통신비, 교통비, 경조사비, 기타 비용. 이것도 합계를 내보세요. 빚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은행 대출 얼마, 이자는 월 얼마, 마이너스 통장 얼마, 이자는 월 얼마, 기타 빚, 합계를 내보세요. 이렇게 적고 나면 내가 매달 얼마나 적자인지 보여요. 두렵더라도 직시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해결할 수도 없어요. 제 경우 이렇게 적어보니 매달 3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 5년이면 1,800만 원.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파산이구나. 그제야 현실이 보였어요. 두 번째로, 빚이 많으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으세요. 전화번호는 1600-5500입니다. 1600-5500이에요. 인터넷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제 지인 한 분이 이 제도를 이용하셨어요. 원래 빚이 6천만 원이었고 매달 이자만 80만 원이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니 이자를 깎아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줬어요. 매달 30만 원씩 10년 상환으로 조정됐습니다. 8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드니 숨통이 트였죠. 절차는 이래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개인 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메뉴를 클릭하세요.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거나 전화 상담을 받으세요.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분증, 소득증명, 채무 내역이 필요합니다. 상담 후에 적합한 제도를 안내받게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의 권리예요. 세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을 꼭 챙기세요. 기초연금이 있어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해당됩니다. 2024년 기준 월 최대 33만 원이에요.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신청했어요. 주민센터에 가니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있으면 돼요. 한 달 후 통장에 3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월 27만 원에서 최대 59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나 시니어 클럽에서 하면 돼요. 제 친구는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얻었어요. 월 120만 원을 받습니다. 힘들지만 일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군요. 에너지 바우처도 있어요. 난방비 지원인데 연 최대 37만 원입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통신비 감면도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면 월 만원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신청하면 돼요. 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이 되고 노인 틀니,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네 번째로 지출을 줄여야 해요. 하나씩 실천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통신비부터 줄여보세요. 요금제를 변경하세요. 5만원짜리를 2만원대로 바꾸세요. 인터넷과 휴대폰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더 저렴해요. 이것만으로도 월 3만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식비도 줄일 수 있어요. 외식을 줄이세요. 주 3회 하던 걸 월 1회로 줄이세요. 시장에서 저녁 시간에 가면 할인해서 팔아요. 그때 구입하세요. 반찬을 만들어 먹으세요. 저는 요즘 직접 반찬을 만들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재미있어요. 이렇게 하면 월 10만원은 절약됩니다. 경조사비도 줄이세요. 꼭 가야 하는 곳만 가세요. 축의금 규모도 줄이세요. 10만원 하던 걸 5만원으로 하세요. 형편이 어려워서 라고 솔직히 말하세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해해 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월 10만원은 절약할 수 있어요. 모임도 줄이세요. 월 4회 나가던 걸 월 1회로 줄이세요. 커피숍 대신 집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세요. 이렇게 하면 월 5만원은 절약돼요. 이것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통신비 3만원, 식비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모임비 5만원, 월 28만원이 절약됩니다. 1년이면 336만원이에요. 작지 않은 돈이죠. 다섯 번째로 소소한 수입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도 일할 수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해보세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전국 곳곳에 있어요. 검색창에 지역명 더하기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라고 입력하면 나옵니다. 전화는 1544-3388, 1544-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에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www.work.go.kr에 들어가셔서 시니어 일자리를 검색해 보세요. 실버 인재센터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대상이고 단순 업무나 시간제 일자리를 소개해줘요. 청소, 주방보조, 경비, 심부름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김 선생님은 75인데 아파트 경비로 일하세요. 월 130만원 받으십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힘들지. 근데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해. 일하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야. 박 여사님은 72인데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세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 70만원 받으십니다. 식기 닦고 청소하는 일인데 젊은 사람들도 많고 재미있어요. 일하는 것 창피한 일 아니에요. 오히려 일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70세에 80세에도 일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요. 월 50만원이라도 벌면 1년이면 600만원입니다. 5년이면 3천만원이에요. 작지 않은 돈입니다. 여섯 번째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도 선을 그어야 해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엄마 아빠도 이제 돈이 없어.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도 생활이 어려워. 처음엔 미안하고 죄송스럽죠. 하지만 사실을 말해야 해요.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미안하다. 이건 정말 못해줘. 우리 형편에 만약 문제 생기면 우리도 거리에 나앉아. 단호해야 합니다. 정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큰 돈도 빌려주지 마세요. 우리도 노후 자금이 있어야 너희한테 짐이 안 돼. 이해해줘.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작년에 큰 결심을 하셨어요. 아들이 또 사업 자금을 달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근데 이번엔 못 도와줘. 엄마도 살아야 해. 아들은 화를 냈어요. 한 달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한 달이 너무 괴로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버티셨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먼저 연락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철없었어요. 아들은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한테 노라고 말하는 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자,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가난에서 벗어나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가난합니다. 100만 원도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부끄러움입니까? 좌절입니까? 분노입니까?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100만 원이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가치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예전에 어느 스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스님, 가난이 뭡니까?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비었을 때입니다. 돈이 없어도 감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제 가슴에 남았어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항상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저 집은 자식들이 효자라서 좋겠어. 저 사람은 연금을 많이 받아서 부럽네.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한가 봐. 하지만 여러분, 비교는 독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져요. 대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해 보세요. 연금이 5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하지만 매달 5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이 전세라고요? 하지만 비를 피할 곳이 있는 거죠. 건강이 안 좋다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써요. 오늘도 눈을 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억지로 썼어요. 하지만 한 달, 2달 쓰다 보니 마음이 변했습니다. 불평이 줄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세요. 월 70만 원으로 한 달을 사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행복한 분이에요.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이 가장 편해. 욕심낼 것도 없고 남과 비교할 것도 없어. 그냥 오늘 하루 감사하게 살면 되거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오히려 자유로워. 돈 걱정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없는 대로 살면서 마음 편한 게 더 좋더라고.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경험상 그게 아니더라. 마음이 편해야 행복한 거야. 가난은 불편해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서럽습니다. 하지만 가난이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가난해도 품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가난해도 누군가에게 따뜻할 수 있습니다. 제 이웃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연금이 월 45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달 5천 원을 유니세프에 기부하세요. 할아버지, 형편이 어려우신데 왜 기부를 하세요? 제가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아. 5천 원이지만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라도 나누면 내 마음이 부자가 되더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할아버지는 통장에 100만 원도 없지만 마음만큼은 이 세상 누구보다 부자이십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후배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 이 얘기로 마무리할까 해요. 우리 세대는 많은 실수를 했어요. 솔직히 인정합시다. 돈 관리에도 실패했고,
노후 준비에도 실패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 값진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이런 걸 말해줄 수 있어요. 첫째, 욕심 부리지 마라. 체면 때문에 무리하지 마라. 우리는 체면 때문에 빚을 졌다. 하지만 체면은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둘째, 아끼는 것이 인색한 게 아니다. 지혜로운 것이다. 젊을 때 10만 원 아끼는 것이 늙어서 100만 원 버는 것보다 낫다. 셋째, 자식 사랑도 좋지만 너의 노후를 먼저 준비해라.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불행해진다. 진짜 효도는 부모가 스스로를 책임지는 거다. 넷째, 투자는 신중하게, 빚은 절대 지지 마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다섯째,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라. 부끄러운 게 아니다. 당연한 권리다. 여섯째,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해라.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이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그래서 더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다음 세대의 나침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40대, 50대이신 분들,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연금을 늘리고 저축을 하고 빚을 갚고 건강을 챙기세요. 체면보다는 현실을, 남의 시선보다는 내 미래를 선택하세요. 20년 후, 30년 후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감사할 거예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난 후 오늘 하루 안에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종이에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든지,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든지, 주민센터 전화해서 기초연금 문의하든지,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어요. 통장에 100만 원이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빚이 있어도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가치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늙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조금씩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